서울 집값이 지금 기준에서 10년 후에 내려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 내려갈 것 같은데요. 사지 마세요. 그런 분들 안 사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 필요하고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자금에 맞춰서 사시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요? 이제 집을 알아보는 분들이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집을 사거나 구하고 싶은데 서울은 너무 비싸고 마음에 드는 곳은 대출도 안 나오고 전월세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소장님은 좀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뭐 나이도 있으니까 우리 애 생각하게 되면 저는 이제 제 자녀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도 이제 20대니까 MG 20대입니다. 자,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관점, 제가 3부 마지막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기준점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비율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죠. 팩트죠. 많이 올랐는데 집값이 너무 올랐어. 집값은 떨어져야 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는 비율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을 비정상으로 보는 거죠. 집값이 올라간 거를 비정상, 이 시장을 비정상으로 보고 정상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많이 올랐는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수요와 공급을 보게 되면 서울은 언밸런스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고 유동성이 많네. 이거는 내리기가 힘든 구조야. 경제학적으로 최근에 이제 추경했잖아요. 추경을 해서 지금 뭐 이제 순서대로 막 하고 있는데, 추경이 보게 되면 경제학적으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 용돈을 많이 주는데 우리 애가 허리끈 졸라매고 산다? 그거 있을 수가 없고요. 용돈을 많이 주게 되면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옷도 하나 더 사고 화장품도 하나 더 사고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늘어날 수는 있죠. 그게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비유 전망을 볼 때는 수요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집값이 올라간다. 공급 대비 수요가 적으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이 많으면 집값이 올라간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당위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왜곡하는 거죠. 시장이 비정상이야. 비정상인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내가 이 비정상에 동참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임대 살다가 떨어질 때 나 살 거야 라는 비율을 가진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무조건 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올라야 돼. 집값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2022년 말 2023년 상반기 때는 저도 홀딩 많이 주문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이때 들어가면 어떡하냐. 좀 지켜보다가 적어도 바닥을 찍을 때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홀딩을 했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집 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거 상승론자야. 저거 무조건 집 사라고 해야 돼.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이 있죠.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 인천, 수도권 지역들의 얘기입니다. 지방에 제가 집값 무조건 올라가니까 사라고 합니까? 저도 이제 촌놈 출신이니까 우리 부모님도 지방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 집 30년 동안 집 안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상승론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중심을 잘 잡자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당위성, 정의, 뭐 어떤 공정성, 뭐 기준 이런 것보다 그냥 시장만 보자고요. 앞서서 이제 본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불공정이고 비정상이어서 기다릴래.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 저는 이분들의 가치관도 존중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분들까지도 사자고 막 뛰어들어 버리면 이게 포모거든요. 시장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더 부추겨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자기의 가치관이니까 충분히 존중을 해주고요. 근데 이분들 이제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자, 냉정하게 현장을 보면 좋아, 떨어질 수 있어. 그럼 언제 떨어질까요? 여기서 이제 관점이 있죠. 정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잡을 수는 있지. 정책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주고 수요를 엄청 때려잡으면 보유세를 집값의 1년에 10% 때리는 거지 뭐. 50억이면 1년에 5억 내. 10억 아파트 가지면 1년에 1억 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뭐 이거는 이제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포기하고 나는 잡아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정치하고 맞물리니까. 지금 보유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여당이 뭘 고민해요? 이게 고민이야. 이제 남은 카드가 보유세 하나거든요. 규제를 보게 되면 대출 규제 이미 다 나왔죠. 여기서 대출 대회분들 2억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 해주는 걸 0으로 한다고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미 대출 다 했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가로 다 이미 묶었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다 묶었네? 세금 규제 양도세 중과세도 했네? 이제 남은 게 보유세 하나입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국토부나 대통령이면 가슴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유세 하나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왜 어떡하냐면 보유세를 제가 앞서서 말한 거 10% 때린다. 조세 저항으로 진짜 뒤집어집니다.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0%를 때리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어디를 어떻게 때릴 거냐? 초고가 때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한 50억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 보유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 소수거든. 사실은 다주택자들도 소수기 때문에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거주 1주택자가 논란이 되는 게 많거든, 수가. 왜? 1주택자들도 화내거든요. 거주 1주택자도. 왜? 나도 잠재적인 비거주 1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여당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1주택을 건드리기에는. 다주택은 집 가진 사람을 100으로 본다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쉬워. 근데 다주택자 중에서도 강남에 있는 분들은 더 쉽지. 완전 소수니까. 그래서 50억 넘어가는 집에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해볼만 해요. 조세 저항도 좋고. 어차피 이분들은 정치적으로도 뭐 우리 표를 많이 안 주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 있기 때문에. 근데 걱정은 뭐다? 최근에 집값 올라가는 거 보니까 비한강벨트 집값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보유세 가지고 해결될 문제인가? 10억, 20억 구간을 보유세를 많이 올린다? 와, 이거는 예를 들자면 뭐 한강벨트도 마찬가지예요. 20억, 30억 구간도 강남 3구, 용산구는 그렇다고 치도 마포, 광진구, 강동구, 영등포, 동작구, 양천구는 경합 지역이에요. 국회의원 선거도 언제든지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노동한 금강구까지 보유세를 왕창 올린다? 와우, 이거는 완전히 진짜 한번 가보자는 것밖에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 안을 만들더라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세도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강남만 올라갔으면 매우 쉽다니까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와 전쟁은 너무 쉬워. 많이 가진 사람들을 괴롭힐 거 많거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잃을 게 많거든요. 세금 낼 것도 많고. 근데 10억 아파트 가진 사람한테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뭘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럼 집값 떨어질 때 기다린 사람들은 언제 떨어질까요? 정책으로 진짜 떨어질까요? 이거 알 수 없어요. 그럼 언제 떨어지지? 2023년에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2022년. 그때 집값 떨어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막 부양을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됐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뭐 안 좋아합니다. 그거. 경험하신 분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봐야 돼요. 하락의 원인이 뭐냐? 미국에서 발생한 긴축. 파월이 물가 때문에 제로금리에서 5.5%까지 막 올립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나와. 미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이 미치나? 와, 어떻게 되지? 이 불확실성. 예측이 안 되는 공포, 이것 때문에 이제 급매물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막 생기고, 그때 이제 뭐가 맞물렸냐면 레고랜드 사태부터 발생했던 PF 문제. PF 문제 잘못되면요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됩니다. 매우 위험하고요. 올림픽파크 포련 얘기하는데 왜 그걸 살려줬어? 둔촌주공일변 구하기 그거 왜 했어라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진짜 은행들 PF 어디로 튈지 몰라. 진짜 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결과적으로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고려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둔촌주공 자기 집 가지고 있다고 그거 살린다고 했겠습니까? 그때는 사라 그래도 우리도 안 샀잖아. 그때 제가 3% TV 낚아가지고 13억대였거든요. 전용 84가. 그거 좋다고 사야 된다고 했다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이 투기꾼아. 그걸 지금 이부 집값 떨어지는데 왜 사라고 하냐고. 그럼 자, 불공정이고 비정상이어서 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막상 2023년 초에 떨어지니까 못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두 번째,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 How? 세 번째, 집값이 떨어지면 얼마나 유지될지 몰라. Long. 저도 못해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얼마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이게 얼마나 갈지도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과 유동성을 보고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 유동성이 많다라면 사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절대 연끌하면 안 됩니다. 저는 70% 대출 받는 거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5대5 정도까지는 오케이인데 7대3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괜찮지. 1억 있는데 70% 받아서 3억 아파트를 산다. 뭐 2억이야. 또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금액대가 커진다는 거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 10억 아파트를 산다. 그럼 대출을 7억 받는 거는 솔직히. 근데 연소득을 보니까 두 분이 합쳐서
뭐 연 5천, 6천이야. 이러면 잘못하면 금리 올라가면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반대하는 거지. 전문직이다. 아, 하세요. 대출 70% 받아서 내 집 마련 하세요.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좋다. 근데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다시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일시적인 공포에 의해서 집주인들, 그러니까 공급은 서울이 줄었는데 수요가 더 줄어들 수도 있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미국이 큰일 났어. 지금 유가가 200달러 가가지고 난리가 났어. 수요가 갑자기 줄거든요. 그때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제가 항상 저는 집 살 때 필요하면 저스트 두잇이라고 하지만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보고 사야지. 지금은 안 떨어졌으니까 수요와 공급과 유동성을 보는 거고, 막상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는 칼날이 땅에 닿는 거 보고.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 다치니까, 피나니까. 근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내 개인의 감정과 당위성을 가지고 예측을 하지 말고 수요와 공급 보고,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보자. 그러면 2022년, 2023년을 보면 언제 떨어졌어요? 2023년 상반기 지나면서 바닥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2023년에 사면 좋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간도 커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니까 2024년 정도에 사신 분들은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도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그렇게 가야 되죠. 100% 완벽한 타이밍은 못 잡으니까 떨어질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자. 전제 조건은 필요하고 자금이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집값 너무 비싼데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필요하죠. 네. 자금 되죠. 네. 사요. 떨어지면 어떡하죠? 뭐 어쩌요? 그냥 가야지. 대출이자 내고. 집은 10년 보유 전략이거든요. 10년 살다 보면, 그럼 서울 집값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서울 집값이 지금 기준에서 10년 후에 내려갈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 내려갈 것 같은데요. 사지 마세요. 그런 분들 안 사도 됩니다. 왜? 그런 분들까지 사면 떨어질 것 같은 분들까지 사면 그게 포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의 가치관 적극적으로 존중을 해줍니다. 비정상이어서 사면 안 돼. 안 사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수요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최대한 줄일수록 우리 딸이 집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존중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필요하고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자금에 맞춰서 사시면 됩니다. 돈이 부족하다고요? 꼭 서울만 고집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전세 월세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러면 돌아다녀 보면 경기도 인천에 가보면 사실 1억으로 살 수 있는 곳들도 많아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 부평구에도 임장 갔다 왔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 1억으로 살 수 있는 데 있어요. 전세 끼고도 사도 돼. 이거 투기 아니에요. 비규제 지역 아니에요. 여기 투기 지역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정하니까 사장님이 눈을 깜빡깜빡 대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정 안 됐는데요. 예. 자, 그러면 전세 끼고 사도 돼요. 정부가 허용해 줬으니까. 투기 아닙니다. 전세 끼고 사면 투기 아니에요? 아니, 규제지역 아니잖아. 우리는 합법과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입주해도 됩니다. 지하철 7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집에 한 2억 아파트도 있어요. 소형 아파트긴 합니다만. 그런데 7호선 타고 다녀도 되고, 3억도 있고, 안산도 있고, 수원 쪽에 찾아봐도 물론 그거보다는 비싸겠으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많다. 그럼 나의 보유 자금에 맞춰서, 대출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자. 단, 이왕이면 교통망은 좀 생각을 하자. 지하철. 그리고 이왕이면 초등학교 좀 가까이 있는 걸 생각을 하자. 그리고 또 이왕이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좀 개발 호재라든지 선도지구라든지 뭔가 좀 건덕지 같은 거, 호재 이런 거 있는 지역이면 좀 더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성과급 인센티브 때문에 난리인데 셔세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 용인, 수지나 수원, 영통 이런 쪽이 강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눈여겨보면 좋은데 규제 지역이고 실거주해야 되니까 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무조건 그런 지역만 좋다는 건 아니고요. 찾아보면 저는 많다. 1억으로 할 수 있다. 7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곳들도 인천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3억. 5억 충분히 다양한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서울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노동광으로 가셔야 되고 나는 강남 가야 돼. 그러면 돈 한 50억 들고 오시고.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자.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이 나는 비정상이다.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지금 사지 마시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떨어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바닥을 확인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기준을 정한다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지면 그렇게 또 비정상인 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잖아요. 내 집 마련해야 되니까 한 30% 떨어졌다 기다렸는데 그러면 좀 용감하게 들어가셔서 용기를 좀 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